뾰로로 안녕하십니까. 계속 춥다가 말이죠.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하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깐부 회동 여파가 식을 줄 모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앉았던 깐부 치킨 삼성점의 그 창가 쪽 자리 부자 기운을 받겠다면서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가지고 그 테이블만 이용 시간 1시간 제한을 걸기로 했답니다. 깐부 정말 대박 났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이 공식 치킨 협찬사 교촌이었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신 최일수님, 장호식님, 임채양님. 자, 그리고요. 서울 물레동에 뜬 예쁜 무지개입니다. 슬프고 힘드시면 이거 보시고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해요 하신 오상윤님. 자, 구리 롯데마트 주차장입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를 야무지게도 그냥 버려놓고 튀었네요. 진짜 극혐 하신 김연희님. 자, 제주도 삼방사 근처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관광 안내소에 저걸 맡겨주신 덕분에 무사히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면 만세 하신 영민님. 자, 저희 아들이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억류돼 있다 귀국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한테 위로 편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신 안기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이천수 1억 빌리고 잠적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하루 종일 입길에 올랐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1월 평소 호영호재하며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다면서 생활비를 빌렸다고 합니다. 2021년 4월까지 9번에 걸쳐서 총 1억 3,200만 원을 빌린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씨를 고소한 지인, 이 씨가 유튜브 채널과 축구 교실을 운영해서 돈을 모아서 2023년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했던 2023년 말까지 돈도 갚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고소장에는 이 씨가 이 외에도 외환 선물 거래, 투자를 권유해서 5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1억 6천만 원만 반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제주경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수 씨가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많고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입장도 나왔더라고요. 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 자, 그게 이제 줬다는 거거든요. 돈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냥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라든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돈을 갚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투자금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 그런 거를 소개하거나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누리꾼들은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왜요? 또 아내분도 이제 누리꾼들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업소 논란에 모두 하차입니다. 자, 어제부터 온라인과 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한 뮤지컬 배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설명 좀요. 네, 이번엔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김준영 씨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는 논란이 인 건데요. 최근 김 씨의 여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자신의 SNS에 김준영 씨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또 간이 영수증 내역 등을 올렸습니다. 이 대화 속에 유흥업소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이 빠르게 삭제되긴 했지만 김 씨가 불법 업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요. 김 씨의 소속사 측은 바로 어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반박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기류가 확 바뀌었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박 하루 만에 출연 중인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5년 전 코로나 시기에 그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요. 클럽을 갔던 것이 또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연하고 있는 작품 아마데우스와 라흐마니노프에서 다 하차하기로 했고요. 차기작도 정해졌었습니다. 이터너티, 존도우에도 출연 예정이었으나 지금 다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초기 공지와 입장 표명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직 확인된 루머도 아닌데 사람 잡지 말자라는 기류도 있고요. 또 공연 배우로서 이미지 관리가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어떤 게 뭐 사실인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갑자기 찾아와서 폭행. 자, 한밤중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이 끝난 가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퍽 합니다. 한 남성이 주먹을 날려요. 가게 안에서 벌어진 몸싸움. 자, 남성은 무차별적으로 계속 쉴 새 없이 퍽퍽퍽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말이죠, 이 넘어진 사장, 아이고 세상에 깔고 앉더니 머리를 계속 퍽, 거의 뭐 이종격투기에서 뭐 파운딩을 하듯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자, 이제 인천 소무이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제보자인데요. 지금 6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날 이렇게 제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얼굴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한 상황입니다. 제보자 입술 열상, 뭐 안아골절, 타박상 등의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해 남성하고 10년 정도 알고 지낸 이웃 주민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이 좀 피해 다니는 인물인데 이번에는 급기야 제보자 가게에 들어와서 무차별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 때리더라도 이유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한 2년 전에 저 가해 남성이 그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촉에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보자분이 그때 어촉 계장이었는데 예. 이게 개원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안 되겠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보자분은 한 1년 가까이 성을 또 떠나 있었는데 그 떠나 있는 동안 저 남성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막 동네 막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섬에 돌아왔는데 당일날 가게를 쫓아가서 저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요. 저렇게 사람을 뭐 지금 다치게 만들어 놓고 합의금 내지는 필업이라고 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합의할 생각 없어서 저 돈 다 돌려줬다고 하는데 제보자 아내분이 그걸 저것도 보셨대요. 진짜 아내가 보시기에는 정말로 죽을 기세로 그렇게 사람을 때렸다라는 거고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서 현재 불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아, 기각이 됐어요? 네. 저렇게 사람을 팼는데. 하하.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신종 아파트 텃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초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요. 단지 내 헬스장이나 사우나를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아파트 커뮤니티가 꽤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저도 주 3회는 단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매번 마주치는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좀 경계하듯이 보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조금만 오래 써도 왜 이렇게 오래 쓰지? 라고 뒤에서 혼잣말을 하고 다른 젊은 이웃 주민이 지나가면 얼굴은 영 별론데 몸매는 뭐 봐줄만 하네 라면서 깔깔 웃기도 합니다. 하루는 헬스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아우,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도 안 치우고 가. 아 누구긴 누구야? 저기 저 젊은 애 신참은 이영수 씨도 안 찍히나 봐. 아우, 씻었으면 치워야지. 게다가 이 머리카락 길어. 아우. 그러게 말이야. 아 우리 머리답 짧잖아. 아, 쟤 양심도 없나 봐. 저 머리카락 떨어진 거 봐. 아유. 됐어. 우리가 저렇게 의식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 그래. 그나저나 있잖아. 자기야 어제 우리 남편이 그때 옛날에 만났던 있잖아. 되게 또 많았어. 아니 제가 진짜 안 치우고 나온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런데 제가 쓴 바구니, 의자, 드라이기
제가 쓴 물건은 진짜 깔끔하게 치우고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지 시설은 이용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만날까 봐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무시하며 지나갔는데 나중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걸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 대결입니다. 먼저 들이받는다는 자입니다. 야, 김하은이 바보 멍충아,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길을 못 펴? 모피길. 너 코딩 때 껌 좀 씹었잖아. 아줌마들 으슥한 대로 데려가서 겁 좀 확 줘. 바로 깨갱이야 얘. 저렇게 때와 장소 모르고 터세 부리는 인간들 그게 직방이다 얘.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참자는 자예요. 하은아, 참아, 꾹 참아. 저 아줌마들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여론몰이에서 사람 하나 묻는 거 일도 아니다 얘. 붙어봤자 너만 손해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니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야. 왜? 옷에 튈까 봐. 야, 그냥 돌아가 X. 교수님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어쨌든 뭐 대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이기지를 못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조금만 참으면 또 다른 신입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심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우리 주민이니까 그냥 너그러이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공동체 의식 내지는 기존 주민들 간의 텃세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몇 차례 들었어요. 저런 식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예, 아파트도 그렇고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라도 동네 그 단골들이 많이 모이는 뭐 목욕탕이라든가 헬스클럽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고식 참아서 굽히고 들어가서 저 무리의 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냥 혼자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잘 어울리려면 저 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거든요. 이분은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피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이 담비맘이 양절 변호사님 말씀처럼 둘 중에 하나다. 친하게 지내던가 무시하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친하게 지내는 건 영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분들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은희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될 거다.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약간 조금 야비한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확실한 처방을 좀 주셨으면 아니요. 좋겠어요. 선택의 문제 같거든요. 나머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지나간 것 같아요. 삿대질을 하고 공격을 할 의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설명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오해가 반복돼서 지금은 삿대질이지만 커지면 폭행이나 이런 안 좋은 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싸워서 할 일이 아니고 잘 설명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더 댓글 소개해드릴 게 있나요? 이 개냥이 겨울이 일지님께서는 관리실 간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이 닥터님이 할 말은 해야 된다. 참고 있으면 더 심한 짓을 한다고, 또 박준 변호사님처럼 말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판피린, 기침, 콧물, 목감기엔 어떤 증상이든 한 병으로 판피린. 마시니까 빠르게 싹! 판피린 큐. 자기 전엔 새로 나온 판피린 나이트. 좀 뜬다는 패딩들 다 내 밑으로. 올겨울 가볍게 압도. 에이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러닝할 때 힘든 점이요. 형. 화요일 화보 촬영은 목요일 행사 있었잖아. 금요일 7시로 옮겨졌고. 형이 말이 좀 많아. 까먹으면 안 돼. 믿는다. 늦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빨리 하고 시간 스케줄 급하게 정리를 해야 돼서 익시오한테 좀 말해가지고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매니저 형이 얘기한 스케줄 정리해줘. 이런 게 돼? 그게 또 되더라고요. 이게 뭔데? AI 통화 앱 익시오.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 장갑까지 낀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피해 점포가 더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범행을 따라가 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 무인 점포 절도 사건 숱하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사건, 오늘 사건은 조금 저희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가 저 절도범의 얼굴에 블러를 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자, 이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손님 전화를 받고 이 피해 사실을 그때서야 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장님은 서울 강서구에서 약 1년 반 정도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해 왔는데요. 어느 날 손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손님이 좀 다급하게 가게가 털린 것 같다. 지금 키오스크 문도 열려 있고 도둑이 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다. CCTV 좀 확인해봐라. 아주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모자에 검은 마스크, 거기다가 장갑까지 낀 저 젊은 남성이 밤 9시 반쯤에 저 검은 가방을 메고 가게 안에 들어와서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키오스크 문을 막 뜯어냅니다. 뜯어내는데 5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현금을 한 움큼 집어서 옆으로 가서는 메고 있던 이 가방에 마구잡이 집어넣는데 지금 2명의 손님이 들어왔죠. 그때 막 들어왔던 저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전화를 해서 알려줬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손님들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수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훔친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키오스크를 이제 떼고 문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통 위에서 현금을 이제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보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나갔어요. 문에서 마주치고 그 사람은 나가고 두 분이서 들어왔는데 현자리가 이제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고 키오스크 그 현금통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약간 열려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의심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서 드라이버 같은 거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뭘 나갔다가 또 들어와 또. 자, 지금 키오스크 근처에서 현금을 꺼낼 때도 주의를 계속 두리번거리는 상황이었고요. 상당히 민첩하고 아주 잘했다라고 해요. 앞에 가서 돈통을 현금통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았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손님 2명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손님 2명이 들어오자 요렇게 이렇게 막 돈통하고 하는데 손님 2명이 들어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돈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지금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데요. 한 끗 빠져나가긴 하는데 떨어지죠.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이걸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듯이 가게 다시 돌아와요. 그 1,000원도 챙겨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범행 도구 드라이버가 키오스크 근처에 있었는데 그것도 챙겨갑니다. 자칫 범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들킬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그러니까요. 야, 다시 들어와서 드라이버 챙기는 거 보면서 이 사람 간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남녀 손님 저 2분 저 절도범 저 녀석이 진짜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네.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CTV를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가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아까 전화 주셨던 그 손님들이 가고 난 후에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덜 가져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시 와가지고 2차 범행을 가지고 저기 보면 1,000원짜리 많이 보이잖아요. 1,000원짜리를 한 묶음 가져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현금 교환용 지폐래요. 그래서 현금 교환용 지폐는 안 가져갔구나. 이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져갔는데 뭐 나가면서 또 1,000원짜리 한 장 또 올렸대요. 근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잔돈 교환기에 1,000원짜리가 있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똑같은 어떤 범행을 했길래 이런 것까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2번의 절도로 손실 본 금액은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이 어떻게 알지?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봤는데 회색이었는지 뭐 후드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미 그 모자는 녹색이고 파란색 잠바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시길래 당황했다니까요.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궁금해했는데 가보니까 여기 말고도 나머지 2개가 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저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분들이 신고를 해준 덕분에 CCTV로 대략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가게로 가던 길이었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저기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방금 전에 봤으니까 그 장갑 끼고 모자도 쓰고 있었고 옷은 뭐 회색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네요라고 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모자는 녹색이었고 파란 점파 아니었냐? 그리고 뭐 회색 옷도 입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당황했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알지?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의 가게 2군데가 이미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범인이 정확하게 이 범인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만 무인 첩보 3곳을 털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장님도 명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생계형 범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도대체 앞으로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범인이 또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는 더 기막힌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추가 피해를 당한 그 사장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짧은 한 4-5분 사이에 들어오자마자 차단기를 내리고 키오스크 들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한 50만 원어치 거기 있는데 그거 들고 갔더라고요. 미리 그 시장 파악을 하고 왔어요. 막힘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탁탁 내리고 탁탁 하는데 미리 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갔던 거예요. 가방에 장비들이 있었나 본데 가방도 쉽게 열기 위해서 앞으로 냈더라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면은 그 CCTV 작동이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피해를 입은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요.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영상들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전기 차단기를 탁탁탁 내리는 거예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니까 냉장고도 불이 꺼지고 CCTV도 불이 다 꺼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CCTV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거 정전이구나. 아이고 아이스크림 녹으면 큰일 나지. 그러고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범행이 있었습니다. 뭐 돈이 잊어버렸나 돈 없어진 거 없나 보니까 500만 원. 50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장 50만 원이 없어졌고요. 거기에 키오스크 수리비 100만 원까지 합쳐서 150만 원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1,000원짜리 500장 현금 약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잘 보면 말이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박 변호사님 처음부터 저자의 얼굴에 블러를 치지 않고 공개 수배를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동선을 파악하고 CCTV 확인한 결과 중국인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해외로 출국했어요. 뭐 본국 갔을 수도 있고요. 갔어요? 갔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일단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잡으려면 다시 입국을 해야지만이 체포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젊은 그냥 아이들 소형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걸 제보를 좀 해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동전은 그냥 안 가져간 게 이유가 있어요. 환전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폐만 가져간 거고 출국을 결심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대담하게 범행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나 어차피 내일 중국으로 나가니까 못 잡을 텐데 거야. 못 잡으니까 걸려도 상관없어. 오늘 밤 새고 수십 군데 털어보자. 네, 용의주도하게 다 털어보자 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가리지 않은, 물론 지금 뭐 블러를 치지 않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식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수배가 된 상태이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자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 그때 다시 경찰이 어떻게 뭐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유유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 씨. 일본의 문화와 일상을 소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성추행을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유우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도 뭐 일본의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 채널을 예전에 많이 보곤 했었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우키에게 어느 날 여성 BJ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유우키라는 사람이 본인 채널에서 자기 얼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직접 공개를 안 하고요. 평소에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처음에 메시지로만 주고받다가 이 여성 BJ가 몇 차례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지난해 4월 처음 만나서 술자리를 한번 가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 여성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유유키에게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키는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 좋았고 재밌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자리겠거니 해서 다시 약속을 잡았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재밌게 노는 자리겠거니 편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갔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동석해 있더라. 자, 유우키 씨의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우키 씨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러 갔을 때는 그냥 첫 번째 만남처럼 그냥 재미있게 그냥 노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분과 그 어떤 남성하고 이제 같이 온 거죠. 사촌 오빠라고 하는 남성하고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뭐 예전에 이제 성희롱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는 이제 뭐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에는 8천만 원을 요구했었고 나중에는 뭐 좀 깎아주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6천만 원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고. 자, 갑자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이 유우키 씨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 네 얼굴도 깔 거야 막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 장소에 여성 BJ 혼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가 저번 만남에서 내 동생 성희롱했잖냐. 그러면서 너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8천만 원을 내놔라. 아니면 이 사건 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첫 만남 때 찍은 네 얼굴 사진과 또 네 사적인 사진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첫 번째 만남에서 유우키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몰래 유우키 씨 얼굴을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열어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까지도 또 촬영을 한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유우키가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준비하겠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촌 오빠한테 SNS로 연락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희롱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뒤에 돈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성 BJ와 자칭 사촌 오빠는 실제로 유우키 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그 후로 쭉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이 여성 BJ가 갑자기 자신의 SNS에 유우키 씨의 내용을 올립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또 CCTV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우키도 곧바로 반박을 하죠. 그 말 사실 아니고 CCTV 확인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처분 받았다고 하면서
반대로 여성을 무고죄로 막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여성 BJ가 유혹기 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얼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굴을 근데 얼굴을 이제 가면 같은 게 그거를 끼고 있는데 사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격을 좀 받고 결국은 그 유튜브 채널을 폐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이 BJ 여성이 동의 없이 그냥 확 올려버린 유키의 얼굴 사진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버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상황인 거죠. 자, 유키 씨가 이 불송치 결정서로 무혐의를 입증한 뒤에는 여론이 뒤바뀌는 듯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도 이 BJ 여성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막말. 당시 여성이 이 BJ 여성이 출연했던 한 방송 잠깐 보고 가시죠. 솔직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유키도 막 잘생긴 척 했잖아. 솔직히 했잖아. 잘생긴 척 했잖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도 솔직히 좀 잘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못생겨서 좀 충격 먹어서 몰카를 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만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를 성추행했다는 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풀라 그랬어요. 다 말이 마생. 스미마생. 유키 돌려내. 어떻게 돌려드리죠?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나 솔직히 유키 그렇게 생긴 거 맞잖아요. 그렇게 생겼으면서 여자 만나려고 하고. 아니 지금 이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뭐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걔 솔직히 못생겼잖아. 그 얼굴로 무슨 여자를 만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네,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여성을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성 유키 욕도 하지 말고 내 욕도 하지 말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유키 외모 다들 기대했을 거 아니냐. 나도 잘생긴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못생겨서 몰래 얼굴 사진을 찍은 거고 혼자서 갖고 있으려고 한 거다. 유키가 날 고소하지 않았으면 계정이 삭제되는 일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키 씨 탓을 하고 있어요. 또 유키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그 안에 있던 유키 씨의 사적인 사진들을 이 여성이 찍어갔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3차까지 가야 사인을 해주겠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그랬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여성의 막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여성을 초대한 유튜브 채널의 계정 실제 주인도 보고 있는 기자님들 방송할 때 나는 제발 모자이크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쨌든 이 여성 지금 현재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 여성 본인이 오히려 유키에 대한 무고 그리고 얼굴 마음대로 임의로 공개한 것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돈 달라고 요구한 것까지 공동 공갈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어요. 불구속 사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촌 오빠라고 나섰던 사람 있죠. 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사촌 오빠가 아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도 공동 공갈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키가 또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때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함께 있었던 친구가 유키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하길래 그 말만 믿고 한 거다. 나 돈 뜯을 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촌 오빠가 유키한테 이렇게 보낸 메시지 보면 친구가 아니라 목격한 직원이 있다. 이렇게 또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라는 게 도대체 만약에 친구가 같이 그런 말을 했다면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같이 넘겨졌을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아무래도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유키 씨 변호사도 이 부분을 경찰에 확인하려고 했으나 확인이 안 됐다고 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로 목격자를 만들어낸 거라면 이 지금 무고죄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유키 씨 그 근황이 중앙일보의 인터뷰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키 씨는 이 여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일단 내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고 또 내 얼굴도 강제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싸움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채널을 삭제할 때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 당시의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삭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구독자를 비롯한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싼값에 음식도 숙박도 제공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12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지만 뭐 그거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다.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거실 한가운데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엔 싸늘한 눈빛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데요. 급기야 믿었던 아내마저 눈길을 피합니다.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서약서를 쓰게 된 이 남성.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오늘 사연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럴까? 자,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편의점에 들렸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3살 연하의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대시를 했어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연애를 하다가 이 아내가 그때 연애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구속하고 간섭이 심해서 나 너무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보자는 그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연애 6개월 만에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인은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어떤요? 첫 번째, 결혼 지원금은 한 푼도 없다. 두 번째, 우리 딸은 전업주부로 살 거다. 그리고 3번째,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살아야 한다. 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제보자는 집도 혼수도 다 직접 장만해서 이렇게 거의 장인 장모 근처로 가서 이사를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100년 손님까지는 아니어도 그 3가지 조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자, 뭐 그 어쩜 조건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주말이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전화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야, 김성 뭐 하고 있니? 너 절대 기죽지 마! 라고 불편한 말들이 이 제보자한테 들리기도 했다고 해요. 한번 세알해 보니까 한 6시간 만에 장모에게만 한 10통 이상의 전화도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또 언젠가 한 번은 야근 마치고 자정쯤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장모하고 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와? 어디 갔다 온 거야? 혹시 야근한 거 맞냐고 막 뭐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연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회가 보통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건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됐다는 건데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장모 문제로 와이프랑 몇 번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와이프는 저한테 계속 엄마는 집착한다 그러는데 만나자고 오라고 하니까 가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만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그때 이후에 그 각서를 쓰라고 종이를 저한테 줬어요. 헤어지자마는 어떤 식으로도 꺼내지 말라. 아이는 생각하지도 마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지장도 다 찍고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신혼부부한테 아이는 생각지도 말라고 각서를 쓰고 지장을 그것도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네, 제보자인 사위에게 각서까지 결국 들이밀었습니다. 이 각서를 들이밀기 전 상황을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전해를 드리면요.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잠을 자는데 장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제보자가 아내 지금 아파서 자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장인이 제보자만 보면 자꾸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루는 뭐 집에 놀러 와서 방에서 쉬던 장인에게 점심 드시라고 방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는데요. 왜 내 낮잠을 깨우는 거냐?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신발장에 장인의 신발이 뒤집혀 있었대요. 그런데
아니, 자네가 일부러 그런 거냐면서 또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제보자가 본 거예요. 근데 제보자 정말 사랑꾼의 면모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장인 장모에게 사과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장인이 서약서를 쓰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던 건데요. 자,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었듯이 이 딸이 몸이 약하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와 연락을 막지 말아라. 우리랑 딸이 연락하는 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인 장모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되게 좀 좋아하나 봐요. 결혼할 때도 세 가지, 이번에도 각서에도 세 가지.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뭐 이런 정도면 헤어지는 편이 나을 뻔했는데 문제는 좀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장인 장모가 저렇게 간섭이 심한데 어떻게 살았을까 불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불쌍해서. 예, 아내가 불쌍해서 꼭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기뻐할 일인데 아내가 오히려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냐고 겁을 먹더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모, 우리 딸 몸이 약해서 못 키운다.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워도 나중에 고마울 거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지금 장모가 중절 수술이요? 예, 수술을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수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막 뭐 아무 별일 아닌 걸로 막 화를 내다가 어느 날은 급기야 친정에 있을 거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완전 반전입니다.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제보자 남편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녁에 만나기로 해놓고 딸이랑 같이 낮에 애를 지운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애를 지우고 나오면서 엄마랑 같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애를 지우고 나오자마자 엄마랑 같이 그 오락을 즐길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자료도 있고. 야, 이게 식스센스급 반전 한 패였어, 한 패.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가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시켰다는 건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수술을 할 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류도 위조를 한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게 또 수술 직후에 아내가 장모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에요. 이 아내가 부모님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수술을 당한 거다.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이 모든 사실을 또 직접 제보자에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방에 왜 가? 그러니까요. 제보자도 막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어떻게 노래방에 갈 수 있냐, 왜 갔냐라고 화를 냈더니 말다툼 끝에 아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그냥 집을 나갔고요. 자, 그때 제보자의 눈에 소파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가 들어옵니다. 박 변호사님. 휴대전화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입니다. 봐야죠. 봤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아내가 어머니, 장모님하고 장인한테 당한 것처럼 나왔는데 반대였습니다. 이 아내가 장모님한테 이 제보자 남편의 험담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보면 남편 매일 술 취해서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바람난 것 같다. 나에게 폭언, 폭행 일삼는다. 이런 사실과 다른 일을 꾸며서 전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임신 중에서도 아이를 낳기 싫다. 엄마 말처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라는 메시지도 계속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냐라고 따지니까 그래가 기분이 좀 풀렸어 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제보자, 남편 입장에 받아들이기 어렵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술척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양 변호사님, 좀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양쪽으로 오가면서 장인 장모한테는 남편 험담을 하고 남편에게는 장인 장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쪽으로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사이를 안 좋게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또 동정은 다 받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양쪽 다 나에게 매달리게끔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수술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위조한 거 이런 건 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니까 이런 것까지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혼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뭔가 이 지금 아내분은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정신적인 문제 그건 우리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해드릴 게 좀 많은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짧게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약자의 행세를 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조종하고 통제를 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의 성격 장애가 혼재되어 있는 혼재 성격 장애를 보이는 건데요. 일단은 뭐 연극성 성격 장애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유익하게 나만 관심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우리 불쌍한 딸 내가 지켜야지 우리 불쌍한 안쓰러운 아내 내가 보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애정 성격 장애 모든 거에 내가 관심을 주목을 받아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감정은 또 굉장히 경계선형 인격 장애 감정 굉장히 피상적이고 불안전하고 공감 안 되고 죄책감 없고 이런 현상을 다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가 혼자서 사랑을 받겠다 보호를 받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지경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진짜 이혼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블랙박스 차가 시원하게 펼쳐진 언덕을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엔 협곡이 보이고 한적한 이 도로 위에 차라고는 저 멀리서 오는 트럭밖에 없는데요. 빠르게 달려오던 트럭이 차선까지 넘어오다가 간발의 차로 비껴갑니다. 추락은 안 했지만 비틀비틀 중심을 못 잡더니 블박차와 또 정면으로 부딪히는데요. 자, 그 충격에 트럭은 쓰러지고 블박차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트럭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블박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고 해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오토바이 주유를 하고 있죠. 주유를 마친 여성. 아이를 번쩍 들어서 남편 뒤에 쫙 태웁니다. 그리고 주유비를 결제를 하고 있는데 남편 오토바이가 여성만 두고 가버립니다. 지금 데리고 가야지. 자, 덩구는 혼자 남아버린 여성. 이거 어찌나 황당한지 남편이 살아가면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합니다. 전화도 없고 막막한데 그때 어디선가 짜자잔 오토바이가 주유소 직원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데려다 주려고? 네, 여성을 태우고 산 넘고 물 건너 무려 8km를 추격전을 벌인 남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 뒤에 안 타고 있었어? 이렇게 여성을 돌아보는데 이제 집에 가면 아주 큰일 났다 이제. 박 변호사님. 이거 납득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아내랑 딸 손을 모릅니까? 이혼할까요? 저는 도망가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납득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달려가던 아이 아이고 미끄러운 바다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세우는 나무판자까지 이 차가에 아이 머리를 청통으로 때려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어른들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가는데 바다 줄줄이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아니 어른 일단 아픈 거 꾹 참고 아이부터 챙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못 참겠는지 몰래 머리를 만져보는데 다른 녀석은 힘겹게 일어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아니 어른들도 넘어질 정도면 저 바다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